반갑습니다. 오늘은 챕터 6고요. 오늘은 결과 분석과 피드백 루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어 이거 이번 주차 강의 자료인데요. 지금 다운로드 하셔서 필기하실 분들이나 뭐 어쨌든 쓰실 분들은 지금 다운로드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도 이거 뭐 캡처하셔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저번 주차에 나왔던 질문을 먼저 보고 나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가 앞으로 나올까?"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면, 사실 지금 저희가 S 과정에서 다루는 사이클은 지금 데이터, 모델 학습, 결과 및 피드백, 그다음에 배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거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이클을 다른 사이클을 따르고 있는 AI들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 큰 틀로 봤을 때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저 사이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AI라는 개념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해 보면, AI라는 것 자체는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런 학습을 하는, 어떤 예측하는 모델을 A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I라는 이름 자체에는 이미 약간 데이터 종속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음에 이제 뭔가 데이터 없이 뭔가 스스로 학습해서 추론을 하려고 하는, 아니면 창의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AGI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가 없어도 뭔가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가면서 뭔가 학습하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AI라는 이름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형태의 어떤 이름을 쓸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 AI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를 학습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AI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AI 입장에서 제 취향을 탐색하는 과정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좋고요. 일단 그 AI가 왜 내 취향을 이렇게 탐색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AI는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GPT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뉴런의 개수가 막 7 빌리언 개다 막 이런 거, 7조 개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AI가 어떠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학습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하거든요.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xAI라는 것처럼 뭔가 그 추론 과정을 쪼끔 알고 싶어서 그런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xAI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무언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이제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추론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취향을 탐색하는 과정을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좀 눈치 보기를 한 다음에 이제 관찰, 추측, 확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유저의 취향을 추측하고 좋아할 만한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순서는 이래요. 약간 취향 모르겠는데 약간 인기 있는 거 먼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인기 동영상 같은 것들을 처음에 보여줘. 유튜브에서 처음에 유튜브 키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약간 이제 유저가 어떤 영상들을 보는지 관찰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 영상을 끝까지 봤네. 그다음에 뭐 BTS 영상 클릭하네.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약간 추측을 하는 겁니다. 케이팝이랑 좀 귀여운 동물 같은 거 좋아하나? 이게 추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추천한 거를 보여주고 이 영상을 클릭하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클릭을 하고 그러면 '아, 또 얘는 케이팝이랑 귀여운 동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쪼금 학습을 통해서, 결국 추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약간 클릭, 시청 시간, 막 좋아요 이런 것들을 힌트로 삼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점점 더 추천하는 로직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을 오히려 깨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내가 봤던 것들만 계속 보게 되니까 정보가 편향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 코카콜라가 좋아, 펩시가 좋아 이래서 코카콜라 영상 한번 봤더니 계속 코카콜라만 봐. 그러면 이제 펩시는 뭔가 잘 모르게 되고, 뭔지 모르지만 펩시는 싫어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편향을 막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협업과 같은 일을 할 때 AI 전공자 중에서도 데이터만 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보통 AI 전공자가 데이터부터 모델링까지 모든 일을 하나요? 어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뭔가 점점 질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래의 표처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뭐 ML 엔지니어, MLOps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세분하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회사의 규모, 이게 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냐, 데이터 전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 직군을 따로 뽑을 만큼 약간 그런 역할 하나하나 깊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각 지금 단계에 보면 주요 업무에 보면 알겠지만은 쓰는 언어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뭐 데이터 엔지니어부터 MLOps 엔지니어까지 뭔가 깊이 들어가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데이터에 신경 쓰는 회사일수록 뭔가 쪼끔 더 세부적으로 뽑고 있기는 합니다. 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AI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모든 행동은 데이터에 기반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나 윤리, 예술, 창의 이런 것처럼 새로운 것들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GPT 우리가 검색해 보면은 막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GPT에 학습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의 짜집기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 진짜 세상에 없는 것들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창의성은 아직까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상 기반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에서 성공 또는 실패에서 주는 점수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로 강아지를 예시로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아지한테 이제 앉아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강아지한테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간식 숨기고 "앉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안 앉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손 이렇게 건들고 막 냄새 맡고 막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앉아. 그럼 그때 간식 주죠. 그래서 강아지가 '어 앉으면 간식 주나?' 그래서 뭔가 쪼끔씩 뭔가 뻘짓거리하는 거 시간이 줄어들다가 좀 빨리 앉기 시작해요. 그럼 또 앉으면 간식 주고. 이렇게 해서 "앉아."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실제로 앉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강화학습이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지금 뭐 환경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저희 환경이죠.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제 강아지예요. 그래서 행동은 앉아, 그다음에 보상은 간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강화학습도 "너가 무엇을 하면 보상을 줄게."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이 정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하는 방향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강아지로 따지면은 한 번에 앉으면 바로 간식 먹죠. 근데 두 번에 앉으면 행동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최대화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강아지의 앉아는 앉아 하자마자 바로 앉는 거. 그 방향을 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강화 학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통상적으로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강화 학습 중에서 정답이 이미 주어진 상태로 학습을 하는 지도 학습의 예측 성능이 가장 좋을까요? 예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성능만 보면은 지도 학습이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질문을 약간 수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이 각각 목적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정답을 맞추는 데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이메일이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 아니면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런 정답을 맞추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비지도 학습은 이 정답 없이 데이터들의 패턴이나 그런 군집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유저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싸이에 속해 있는 그런 우리 멤버분들의 데이터들이 막 마구잡이로 있는데 얘네가 어떤 특징이 있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비지도 학습으로 이 싸이 멤버 데이터들을 딱 넣으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줍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정답을 알 수는 없고 인공지능이 그 특징을 알아서 찾아 가지고 묶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저 데이터들을 약간 패턴별로 군집화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비지도 학습을 쓰고요. 강화 학습은 어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최적화를 위한 학습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앞으로 걸어가서 "저 물병을 집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가장 단기간에 가장 최적화된 움직임으로 집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뭔가 이렇게 뻘짓거리 막 하다가 언젠가 하다가 이렇게 막 물병 짚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 물병을 짚는 그런 과정이 최적화되는 방법으로 그냥 완전 최소의 움직임으로 이 물병을 집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비지도와 강화학습은 그런 예측 성능,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거에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예측 성능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도 학습이 가장 뛰어난 건 맞긴 맞습니다. 예. 근데 약간 그런 사용법이나 목적이 좀 다르다. 예, 요런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인공지능 사이클입니다. 이제 저희 S 과정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이클이죠. 이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 모델 학습, 결과 분석, 피드백, 배포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고요. S 과정도 마찬가지고 A 과정도 마찬가지고 I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 사이클을 기반으로 점점 더 어려운 무언가를 하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결국에는 그래도 점차 어려운 방식으로 쓰는 거지 이 아주 낮은 단계 노코드 툴로도 AI를 쓸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결과 분석과 피드백 단계예요. 이 결과 분석과 피드백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델이 학습한 이후에 그 저희 챕터 6, 7, 8 다 들으셨죠? 아 챕터 뭐더라? 7, 8, 9 그 외부 강좌 다 들으셨나? 왜냐면 그 이후의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 아니죠. 요거까지 하고 나서 외부 들으면 되겠구나. 예, 어쨌든 이번 챕터에서는 모델을 이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 분석과 그 모델의 성능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고 그런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을 개선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AI가 점점 더 높은 성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 이 AI를 실제로 세상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도 AI도 이 학습은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은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를 복습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높이죠. 근데 AI도 마찬가지로 학습 후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 부족한 점들을 계속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수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수학 시험 보고 틀린 문제 보고 오답 노트 쓴 다음에 또 시험 보죠. 그것처럼 AI도 어 평가 보고, 그러니까 공부한 다음에 평가해 보고 틀린 문제 찾고 그 틀린 문제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다시 학습을 하는 이런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이게 결과 확인, 복습, 개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결과 분석은 뭐냐? 이 결과 분석이라고 하는 건 모델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의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뭐 여러 방법, 뭐 추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고 나서 어떤 것들을 고칠 수 있는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위쪽에 이제 보면은 17,609라고 해 가지고 저게 이제 노 스트레스라고 예측한 값들이고, 밑에는 이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고 예측한 이런 어쨌든 이런 지표들은 나중에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정답을 몇 개 맞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각 자료들을 바탕으로 뭔가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 분석은 모델의 성능을 이제 완전 이렇게 까발리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개선을 시작하려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결과 분석 과정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가 과정이 있고요. 근데 그 평가 과정에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제 어떤 평가 지표를 쓸 것이냐, 그다음에 그 평가를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보강할 거냐, 데이터를 보강할 거냐, 모델을 보강할 거냐, 뭐 어떤 피드백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 분석은 AI도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AI가 만들어졌어요. 뭔가를 예측하는 어떤 애가 나왔어. 근데 이거를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배포하면은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금 저렇게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사회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사람을 박스로 인식한 로봇 40대 노동자 깔려 숨졌다. 심지어 쟤네들도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당연하게도 어떤 이런 결과 개선을 했던 애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는 무조건 발생해요, AI에 관련돼서. 그리고 뭐 테슬라도 그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 사용자가 자율주행 켜 놓고 자다가 그 앞에 흰색 트럭 서 있었는데 그게 구름인 줄 알고 그대로 들이받았던 이런 사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AI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AI가 사회로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성능 검증을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그런 지표로 쓰이는 필수적인 과정이 이런 결과 분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카카오 생성형 AI 카나나 출시 베타 테스트 부전,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해 봤더니 기존 챗봇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카카오톡과 연동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자율주행 자동차는 베타 테스트 했더니 정류소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안정화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후에 정식 출범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 이루다는 많이 아시죠? 이루다는 사실 배포도 됐었던 친구인데 개인정보 배포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니까 사람들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학습하는 친구였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혐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성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제 출범 동시에 바로 중단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충분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 AI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이제 테스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 진단 모델 같은 경우는 의료 사례를 놓친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은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도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좀 사전에 개선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 분석으로 나온 어떤 지표들이 사람들이 쪼끔 이 AI를 신뢰하는 아니면 배포하는 사람들도 '아 이 정도면 배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도를 쪼끔, 그래서 이 결과 분석 단계 안에서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평가란 뭐냐? 그래서 평가는 인공지능이 예측한 예측값과 실제 결과값을 비교해서 얼마나 맞췄냐, 얼마나 정확하냐를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약간 모델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래서 약간 사람으로 치면은 어 수학 문제를 풀어. 그럼 이제 몇 점 맞았냐 이런 것들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로스 함수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오차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저 모델 액큐러시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마우스로 하는 게 좋나? 네, 이 모델 로스 값은 이제 오차율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액큐러시는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평가로 쓰고 있는 데이터의 성능이 얼마나 같이 높아지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왜 평가해야 되냐? 어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학습됐는지를 평가하잖아요. 뭐 "나 수학 공부했어."라고 했을 때 "너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라고 했을 때 가장 정확한 지표는 수학 성적이죠. 그래서 AI가 무언가를 학습했는데 얘가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이제 평가라고 하고, 그거 뭐라 해야지? 우리가 평가하는 그 시험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를 통해서 약간 인공지능이 '아 얘가 우리가 기능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잘 학습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함으로써 이런 신뢰성을 좀 검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란 뭐냐? 그래서 AI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정답이 고양인데 AI도 고양이라 해요. 그럼 정답. 근데 정답은 강아지인데 AI가 고양이라고 해요. 그럼 실패. 그래서 어 이미 데이터상 정답으로 되어 있는 것, 이미 저희는 이렇게 강아지인 사진 그리고 정답이 강아지인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줄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얘가 고양이 이렇게 말하면은 틀렸다 이렇게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인공지능한테 시험 문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뭐 정확도라든지 오차율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뽑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는 AI한테 "너 얼마나 똑똑하니?" 이렇게 해서 성적 매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정답과 예측이 뭔데 이것도 혹시나 이제 헷갈릴까 봐 준비를 했었는데 어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상의 실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강아지라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짝지어 놓은 거죠. 이 사진은 강아지. 그리고 예측은 이 사진을 보고 인공지능이 예측한 거. 뭐 강아지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뱉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한 답은 그걸 정답이라고 하고요. 라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측 프리딕션은 이제 인공지능이 뱉은 결과. 이거는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박스플롯이라고 박스플롯은 아니고 이제 저 뭐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바운딩 박스? 예, 바운딩 박스라고 해요. 바운딩 박스에서 이제 이것도 막수로 해야겠다. 지금 우리는 강아지를 찾고 싶어요. 근데 얘가 진짜 강아지인데 모델이 이게 강아지라고 예측해. 그러면은 정확도가 0%죠. 근데 이게 강아지인데 요만큼이 강아지라고 예측해. 그러면은 절반은 맞았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0.5%, 50% 정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강아지와 모델이 예측한 강아지가 이 바운딩 박스가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이제 정확도가 10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도가 높을수록 예측이 많이 일치할수록 AI 모델의 성능이 좋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과 예측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 이 모델이 맞춘 데이터는 이제 잘하는 거. 얘는 요거는 잘하네. 이런 거고요. 틀린 데이터는 오류 사례 해 가지고 요거는 못하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얘가 뭐에 강하고 뭐에 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나중에는 좀 더 약한 부분을 추가 학습시키는 그런 단서가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능을 딱 봤는데 요즘도 기하 없었다 그랬던데. 이거 나이가 나오는 것 같네. 확통을 해요. 확통은 다 맞았어. 근데 기하는 다 틀렸어. 그러면 내가 기하를 좀 못하네. 기하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바탕으로 무엇을 추가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종합적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추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단서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를 강아지라고 하다가 왜 틀린 거지? 해서 한 고양이를 200번 정도 학습했더니 귀가 뾰족하고 이런 애들이 고양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 고양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데이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용과 테스트용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예제 문제 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야 이런 개념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서 예제 문제 풀어 줘요. 근데 이 예제 문제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 예제 문제는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내면은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져요. 이미 정답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예제 문제 엄청 많이 풀어 주지만 결국엔 시험에는 하나도 겹치지 않게 새로운 문제를 내죠. 비슷하지만.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학습할 때 썼던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여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습용과 데이터셋이 저렇게 초록색 박스로 하나 크게 있으면 이 데이터셋을 트레이닝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눠요. 그래서 트레이닝용은 트레이닝만 하고 테스트용은 테스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교집합이 없게 만들어서 이 시험 성적에 예제 문제가 나오지 않게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중에서도 약간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너네가 얼마나 조금 시험에 잘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제 문제 풀어주고 나서 모의 테스트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딱 줘요. 근데 대신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게 좀 부족하네 이런 걸 알고 이제 진짜 수능을 보죠. 그것처럼 이 AI한테도 약간의 너가 어떤 게 약한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걸 줄게.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모의고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이 교집합이 없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없이 수능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뭐 어떤 거에 따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은 이제 개선을 할 게 보이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 정답의 사과가 이렇게 총 14개예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실제로 14개야. 이렇게 13개네요. 10, 1, 2 해서 정답의 사과는 원래 13개입니다. 근데 AI가 예측한 게 이 사과에 대해서 하나는 바나나라고 예측하고 하나는 오렌지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봤을 때 오케이.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사과 12개 중에서 10개 맞추고 3개 틀렸으면 나쁘지 않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바나나는 실제로 이거 다 합쳐 보면은 33개죠. 바나나 33개 중에서 바나나라고 맞춘 게 18개로 제일 많긴 한데 오렌지를 10개나 말했네. 쪼끔 많은데?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 틀린 것 같은데. 오렌지를 좀 잘 모르나 보네. 오케이. 그리고 또 다음 거 오렌지를 봤더니 오렌지라고 맞춘 것도 있는데 오렌지를 사과라고 예측한 것도 많아. 그래서 보니까 얘가 오렌지를 잘 모르나 보다. 바나나를 오렌지로 예측하기도 하고 오렌지를 사과로 예측하기도 하네. 오케이. 그러면은 오렌지를 잘 몰라 하는 것 같다, AI가. 그러면은 오렌지 데이터를 좀 더 찾아 가지고 AI한테 오렌지를 학습시키면 오렌지를 쪼끔 더 잘 구분하겠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분석하면 정답과 예측을 쪼끔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모델을 어떤 부분을 좀 성장시켜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학습, 다음 데이터셋에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입니다. 이거 쪼끔 어려워요. 이거 쪼끔 어려운데 야 이거 보지 마. 영어 보지 마. 영어 보지 마. 네.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쳐서 보면은 이제 이전과랑 똑같습니다. 정답이 있고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실제 암은 포지티브고 이제 암이 아닌 거는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예측한 거를 true라고 하고요. 암이라고 예측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암이 아닙니다."라고 예측한 거를 false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제 암인 사람을 암이라고 예측하면 true positive, TP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측과 정답이 맞았는지를 왜 구분을 하냐?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지표의 종류를 쪼끔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런지는 쪼끔 뒤에 약간 생각해 보기 때 나오니까 그때 생각해 보고요. 평가 지표는 이렇게 모델의 성능을 수치로 표현하는 건데 정확도나 약간 저거는 처음 보죠.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것들이 약간 데이터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쪼끔씩 다르게 선택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측을 이제 양성이라고 했냐 음성이라고 했냐 그리고 실제로 정답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약간의 평가 지표들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암 중에서 그러니까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니까 암 중에서 그러니까 암인 환자들 중에서 진짜 암이라고 판정한 비율. 무슨 말이냐면 암인 환자들도 있고 암이 아닌 환자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암이었던 환자들 중에서 AI가 몇 %나 진짜 암이라고 뽑았냐. 이런 게 이제 정밀도고요. 재현율은 어 TP랑 FL이니까 실제 잠깐만. 암이라고 예측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실제로 암이었느냐. 헷갈리나요? 이거는 실제 사람을 기준으로 얼마나 예측했는지 뽑을 수도 있고요. 예측한 것 중에 얼마나 실제로 그랬는지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진짜 암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AI가 암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요런 거고요. 재현율은 AI가 암이라고 예측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 암은 몇 %냐.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걸 나눠야 됩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S 과정에서는 정밀도랑 재현율 지금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너무 크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할 때 이제 자세하게 알면 되고요. 저희는 사실 정확도에 대해서만 쪼끔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 영어 보지 마, 영어 보지 마." 그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전체 중에서 맞고 틀린 거 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그냥 AI가 예측한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이 맞췄냐 요겁니다. 10개 중에서 2개, 8개 맞췄으면은 정확도가 80%. 요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확도 예 요런 겁니다. 이제 오차란 뭐냐? 오차는 이제 우리가 정답과 예측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정답과 예측이 다르다. 그럼 틀린 거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차는 뭐냐? 그 정답과 예측이 얼마나 틀린데 얼마나 틀린 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작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99% 예요. 그러면 오차는 1%죠. 근데 정확도가 70%야. 그럼 오차는 30%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의 목적은 뭐냐? 오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 정확도가 100%인 인공지능 모델은 세상에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가 100%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오차가 0% 그러니까 정확도가 100%일 확률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향해 가는 오차를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공지능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 바운딩 박스를 보면은 이게 실제 강아지인데 인공지능이 요만큼 강아지라고 했어. 그러면 요만큼이 오차예요.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계속해서 인공지능은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차라는 거는 어 실제 결과와 예측의 차이의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차가 작을수록 모델의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다음에 오차가 클수록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차를 눈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뽑아 놨는데 요만큼은 여기 가운데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에 화살이 꽂혔어. 그러면 오차가 작죠. 그러면 쪼끔만 이제 쪼끔만 더 실력을 키우면 돼요. 근데 이만큼 벗어나. 관역을 아예 벗어나 버려. 그러면 연습 많이 해야겠죠. 활성 연습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깨. 가운데 있는 카메라 깨. 뭐 요즘에는 카메라 하도 많이 깨 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하도 많이 깨 가지고 카메라 설치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한가운데 맞춰서 카메라를 깨 버려. 그러면 이제 오차가 없으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차는 이제 이 모델이 정답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쪼끔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클수록 많이 멀어져 있다. 그럼 이제 왜 오차가 생기냐?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모델에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학습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인간으로 따지면 확통 시험을 본다 그랬는데 기하만 공부한 거야. 그럼 당연히 확통 문제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데이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모델의 한계는 그냥 내가 좀 멍청한 거야. 내가 도저히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확률을 이해할 수 없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굉장히 슬프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델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습이 부족해. 내가 시험 공부를 쪼끔 했어. 아니면 내가 단원을 끝까지 못 봤어. 뭔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게 이제 학습 부족이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은 이제 모델의 개선 방향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래요. 되게 근데 좀 더 이제 딥한 모델이거나 좀 어려운 모델이 될수록 이 문제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뭐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문제점을 그대로 보강하는 방법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보강하죠. 확통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확통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을 개선해요. 내 지능을 좀 높입니다.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아니면 제 지능을 높이는 뭔가 두뇌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뭐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치면 그렇고요. 학습의 반복은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복습 10번 해. 10번 부족하면 100번 해. 그리고 시간 충분히 줄게.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시험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오차가 줄어들면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주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수학책 던져주는 것보다 요점 노트 이런 거 주면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반복적인 우리가 AI의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주고 그다음에 학습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똑똑한 애를 가져다가 공부를 시키면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통해서 오차라는 거를 줄여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AI는 처음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는 거죠. 자, 지금 요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 트레이딩 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애큐러시가 정확도입니다. 근데 이 에포크는 학습 번수예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 학습했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에포크가 50번이죠. 그럼 이 50번까지 0번에서부터 50번까지 학습하는 동안 이 애큐러시 여기는 0% 지금 1이 이제 100%입니다. 이 100%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죠. 계속 반복 학습하니까 성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한 요쯤 되면은 50번쯤 학습시켰더니 괜찮네. 이렇게 하고 오차가 많이 줄었네. 그래서 좋은 성능을 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TMI를 하자면 그러면은 계속 공부하면 계속 좋아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학생으로 치면 뭐냐면 우리가 예제 문제를 풀어요.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러면 약간 개념을 조금 이렇게 학습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 학습 데이터 이 모의고사랑 예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답만 외운 거야.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이러면서 정답만 외워버린 거야. 이 풀이를 뭔가 개념적인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는 정답 몇 번 이런 식으로 문제와 정답만 외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은 나중에는 시험을 못 보겠죠. 그것처럼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과도하게 계속 학습을 시키면 이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집중을 해 버려요. 마치 '이 문제의 정답은 뭐야?'라고 정답만 외우는 것처럼. 그러면 시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게 몇 번 에포크가 적절한지라는 말은 어느 순간 테스트 데이터 지금 여기선 밸리데이션 데이터인데요. 밸리데이션의 데이터의 성능이 떨어지는 시점이 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주황 색깔이 이 시험 결과인데 지금 여기 40번 40 몇 번 학습했더니 성능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도 이렇게 이런 성능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서 몇 번의 학습이 제일 좋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저였다면 이때 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딱 요 위치가 성능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의 위치가 가장 높죠. 같이 가장 높죠. 저라면 이 한 41-2 번쯤 될 것 같은데 요때 딱 모델을 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성능을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라는 걸 할 건데 피드백이 뭐냐? 피드백이라는 건 결국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결과 분석을 했잖아요. 이 결과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 모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멍청하고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결과 분석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좋아져야겠죠. 마치 우리가 수학 시험을 봐. 그래서 몇 점 맞았어. 80점 맞았어. 그리고 기하를 못 봤어. 오케이 끝.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답 노트 써야 되고 그다음에 모자랐던 기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피드백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오답 노트를 쓰고 부족한 공부를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피드백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평가를 한 다음에 얻은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결과 분석들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건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그거 했잖아요. 데이터 학습 과정도 봤잖아요. 우리 데이터, 모델 학습, 평가, 배포 요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배포를 하기 전에 나머지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고 보면 돼요. 지금 보면은
평가, 문제 파악, 개선, 재학습 돼 있죠. 그럼 저 재학습 단계의 데이터가 다시 뭔가 이렇게 또 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하는데 또 모델 학습을 하고 또 평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또 파악하고 개선한 다음에 다시 또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모델 학습 결과, 데이터 모델 학습 결과, 데이터 모델 학습 결과. 근데 그 사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 요거를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거는 모델의 정확도를 점점 더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저 데이터에만 맞춘 편향을 줄이며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라는 뜻이 이제 어 정답만 외우는 거. 어떤 학습 데이터에만 몰두해서 정답만 외우는 거. 아니면 확통만 공부한 애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편향되어 있는 것들을 줄여서 이제 확통도 잘 보고 기하도 잘 보는 친구,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아니라 그 정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 정도까지만 이해하며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 편향을 줄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꼭 해야 돼요. 한 번에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더 뭔가 어떤 어려운 모델을 다루다 보면은 한 번에 성공하는 그런 AI 모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이 피드백 과정에서는 이제 좋은 자료를 주는 거, 요점 노트를 주는 거, 뭔가 "이것만 보면은 100점 맞을 수 있어."라고 하는 핵심 노트를 주는 거, 이런 좋은 데이터를 주는 게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주는 거. 그럼 확통도 주고 기하도 주고. 그다음에 나의 지능을 높이고 그다음에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 그다음에 "너가 딱 자신 있을 때까지 학습해." 이런 학습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데이터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모델 구조를 바꿔보는 거. 그러니까 모델 구조를 바꾼다는 건 사실 지능을 높인다는 것보다는 사람을 바꾼다가 맞겠네요. "야, 너 멍청하니까 다른 애 데려와. 더 똑똑한 애 데려와."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같은 것들은 이제 학습법을 바꿔보는 거죠. 처음에는 3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 해봤는데 안 맞네. 그럼 50분 공부하고 5분만 쉬어볼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쳐서 공부할까? 뭐 이런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수학 시험 성적을 잘 보는 무언가로 바뀌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S 과정에서도 이런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재학습하는 과정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챕터 6 인데요. 챕터 7, 8, 9가 각각 오렌지 머신, 티처블 머신, 나이미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넣어 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 하다 보면은 이제 평가와 그다음에 재학습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코딩 없이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노코드 툴이기 때문에. 노코드 툴이기 때문에 경험 없이 코딩을 하지 않고도 '아, 이런 게 재학습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S 과정에서의 이런 평가, 피드백, 재학습도 이제 노코드로서 경험을 직접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것 이제 쪼끔 어려운데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 넣었어요. 사실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뭔가 '내가 쪼끔 좀 잘하고 싶다.' 이러면은 고려해 보면 되게 좋습니다. 어 정확도만 보면 위험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100명 중에 95 명이 건강해요. 그리고 5 명이 아파요. 데이터가 그래.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냥 "100명 다 건강한데요?" 이렇게 예측해도 정확도는 95%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하나도 못 찾았죠. 이 아픈 사람을 찾는,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냐 아니냐 이런 검사 키트를 해. 근데 당연히 코로나인 사람보다 코로나 아닌 사람이 많죠. 근데 이거의 목적은 코로나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저희 키트 정확도가 95%예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봤더니 100명 중에 95명 코로나 아닌 사람이고 100명 중에 5명 코로나인 사람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 놓고 다 코로나 아님 이렇게 판정했더니 정확도가 95% 야. 그래서 "저희 키트 95% 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우, 정확도 좋은데? 저희 그 키트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싹 다 코로나 걸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서는 정확도만으로는 이 모델의 실제 성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이걸 이제 컴플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트루 펄스와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확한 목표를 타겟하는 그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다음 거를 나왔겠죠? 예. 코로나라고 볼게요. 코로나가 이게 실제 코로나인 사람, 코로나 아닌 사람, 그다음에 히트가 코로나라고 예측, 코로나 아니라고 예측 이렇게 한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코로나 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인 사람 중에 코로나라고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코로나 아닌 사람이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 정확도는 안 중요하잖아. 실제로 코로나인 사람을 코로나라고 예측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뭘 쓰냐? 정밀도나 재현율 뭐 둘 다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재현율을 쓰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어 잠깐만. 아니다. 정밀도를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실제로 코로나야. 실제로 코로나인 사람 중에서 이 키트가 코로나라고 예측한 비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100명 중에 100명 있었어. 근데 95명은 안 아프고 5명은 아파. 5명은 코로나야. 그러면 그중에서 정밀도라는 건 뭐냐면 그 5명 중에서 키트가 몇 명 코로나라고 뽑았어? 이런 게 이제 그런 정밀도입니다. 이해가 혹시 되나요? 괜찮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정밀도라는 건 실제로 코로나인 사람들 중에서 키트가 코로나라고 예측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100명 중에 5명이 실제로 코로나였어요. 그런데 그럼 그 5명 중에서 그 키트가 몇 명이나 코로나라고 판정을 했는가?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그 키트의 정확도는 그러니까 정밀도는 몇 퍼센트일까요? 5분의 4죠, 5분의 4. 이해되나요? 이래서 패드가 필요한 건데. 아쉽네. 자, 이 트루 포지티브라고 한 거는 코로나인데 포지티브가 코로나죠. 코로나인데 인공지능이 코로나라고 예측한 키트가 코로나라고 예측한 숫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인데 키트가 틀린 사람이에요. 숫자예요. 그럼 이건 총 다 합치면 뭐예요? 코로나인 사람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맞췄거나 틀렸거나 상관없이 그럼 결국엔 코로나인 사람들이죠. 코로나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맞춘 거, 코로나라고 맞춘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결국엔 정밀도가 높다라는 건 이 코로나 키트를 믿을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인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라고 예측하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인 사람들 100명 중에서 정밀도가 98%다라고 한다라는 건 코로나인 사람들 100명 중에 98명을 코로나라고 검진할 수 있는 키트. 그러면 얘는 쓸만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키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코로나 때 이 정밀도가 높은 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내가 정밀도가 더 높아." 이러면서 계속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뉴스 찾아보면은 아마 알 겁니다. 정확도라는 말을 안 쓰고 정밀도라는 말을 써요. 신기하죠? 네, 요약입니다. 결과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파악해서 성능 개선을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답과 예측을 비교해서 수치로 뽑아보는 거를 평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정답과 예측 간의 사이, 이 차이를 오차라고 한다. 예, 그리고 평가 지표의 종류는 다양하고 피드백 루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모델이 조금 더 똑똑하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피드백 루프라고 한다. 입니다. 다음 주는 뭐냐면요. 이제 어 사실 뭐라 그러지? S 과정의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 다음 챕터 7, 8, 9는 실습입니다. 오렌지 머신, 티처블 머신, 나이미를 실습하는 게 챕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여름방학에는 이 다음 주 지금 곧 이어서 할 거는 배포. 이제 이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들을 배포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 노션에 이제 서머리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약간의 쉬는 시간 가질 겸 이제 서머리를 써주시고요. 다시 한번 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서머리를 쓰는 건 절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뜨문뜨문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을 꼭 이렇게 합쳐보는 작업들을 가지시고요. 이것들을 합쳐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느낀 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느낀 점을 말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뉴런들이 이렇게 탁 연결되면서 느낀 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러니까 꼭 느낀 점 써보시고요. 느낀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라이브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만약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 싸이 노션에 들어가시면 싸이 노션 여름방학 스터디 그 페이지 안에 이제 느낀 점 매 주차 다 느낀 점 쓸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지금 라이브로 보지 않더라도 뭔가 챕터 1부터 보고 오시는 분들이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그 각 챕터마다 느낀 점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주 말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처음 말하는 것 같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